우리는 1차 세계대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이어진 참호, 끔찍했던 독가스 공격, 무의미한 학살, 제국의 충돌이자 영토와 명예를 위한 싸움이었고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교과서가, 다큐멘터리가 우리가 지금껏 들어온 모든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고 숨겨진 차원을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전쟁의 진짜 기원이 단순히 황제나 군대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교활한 그 무언가, 바로 돈이었다면 어떨까요? 정치적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붕괴 직전에 놓인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대국들이 전장에 나간 병사들의 다음 끼니보다 자국 은행의 지불 능력을 더 걱정하던 세상. 무적처럼 보였던 제국들이 사실은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그들의 운명이 신용, 금, 그리고 무섭게 팽창하는 산업 경제의 끝없는 수요라는 거미줄에 얽혀있던 세상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이 시작된 후 국가들이 어떻게 전쟁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이죠. 이건 전쟁의 원인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총성이 울리기 훨씬 전부터 수십 년간 벌어졌던 치열한 경제 경쟁, 회의실과 재무부에서 소리 없이 진행된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금융 지배력에 대한 추구, 경제 붕괴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원을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분쟁의 말 없는 연료가 되었는지를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장군들의 위대한 선언 뒤편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통화, 부채, 금, 그리고 금융 레버리지의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자들이 싸웠고 그들은 원장과 대출 계약서를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폭격만큼이나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금융 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다시 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현재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비추는 렌즈를 제공하죠.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 패턴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이 얼마나 거대한 금융의 화약고였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정교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취약했던 경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근본이제의 시대였죠. 이 시스템은 겉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사실은 국가들을 힘과 취약성의 아슬아슬한 균형 속에 가두는 금으로 만든 세장과도 같았습니다. 근본이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정해진 양의 금에 고정되어 언제든 교환이 보장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제 무역과 금융의 전례 없는 안정성을 가져왔습니다. 환율은 예측 가능했고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억제되었죠. 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 시대를 연 글로벌 상업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막대한 금을 보유한 영란은행을 앞세운 당대 최강대국 영국이 있었습니다. 런던은 오늘날의 뉴욕처럼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 지출, 투자, 그리고 군대를 키울 수 있는 능력까지 모든 것이 결국 금 보유고에 의해 제약되었습니다. 금이 바닥나면 그 나라의 통화는 휴지 조각이 되고 신용은 말라붙으며 국력을 과시할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국가들 사이에 금을 축적하고 전략적인 금 생산지를 통제하며 더 많은 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는 치열하고 소리 없는 경쟁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죠. 금이 없으면 국가는 재정적으로 벌거벗은 채 국제 채권자들의 변덕에 노출되었습니다. 공장, 철도, 해군 함대에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산업화가 가속화될수록 각국 재무부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국가들은 국내외적으로 막대한 양의 빚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전장에서의 라이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큰 채권자이자 채무자였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러시아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며 러시아의 현대화와 군비 증강에 자금을 댔고 독일 은행들은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자본은 아르헨티나의 철도로, 남아프리카의 광산으로, 그리고 대영 제국 전역의 산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금융망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강대국의 채무 불이행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죠. 상호 경제적 이익을 통해 평화를 증진시키려던 이 연결성은 역설적으로 치명적인 취약점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살얼음판 같은 금융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는 누구였을까요? 각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 너머에는 대륙을 넘나드는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민간은행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모건, 바르부르크 같은 가문들이죠. 그들은 국제 대출을 설계하고 무역을 촉진했으며 종종 지정학적 분쟁에서 조용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방대했고 정보력은 뛰어났으며 그들의 이해관계는 종종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정보 채널과는 완전히 분리된 또 다른 차원의 금융 외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금융 거물들은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아닌 신용으로 국가를 일으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대출 조건을 좌우하고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심지어 때로는 이익을 위해, 때로는 국익을 명분으로, 또 때로는 자신들이 만든 이 복잡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맹신하며 세상을 전쟁으로 더 가까이 밀어붙이거나 벼랑 끝에서 끌어당기기도 했습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이고 금을 기반으로 무역과 부채로 연결된 세계. 하지만 그 핵심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제국주의적 야망과 부채를 증폭시키는 군비 경쟁에 내몰려 필사적으로 금융 안보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대차대조표 위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데스매치였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 시스템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리고 무너졌을 때 어떤 거대한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죠.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전쟁으로 밀어넣을 힘은 이미 조용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며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이제라는 화려하지만 깨지기 쉬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금융망은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묶어두어 평화를 유지하는 억제 장치처럼 보였죠. 하지만 20세기 초, 이 견고해 보이던 구조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무섭게 성장한 독일의 공업 생산력은 영국의 턱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유럽의 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양 아래 우리만의 자리를 원했고, 이는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선 경제적 야망이었습니다. 식민지, 자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경제적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은 런던 금융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도이체방크와 같은 거대 은행들을 앞세워 독자적인 금융 세력을 구축했고, 전 세계의 자본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중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바그다드 철도 사업입니다. 이 철도는 베를린에서 시작해 중동의 바그다드, 나아가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독일의 자본과 기술이 영국의 전통적인 영향권이었던 중동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것이었죠. 영국에게 이것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로 가는 최단 경로를 위협하고 중동의 석유 자원에 대한 독일의 접근을 허용하는 금융으로 위장한 지정학적 공격이었습니다. 경쟁은 이제 노골적인 군비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바다의 지배권을 둘러싼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 경쟁은 두 나라의 재정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레드노트급과 같은 최신의 전함 한 척을 건조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을 휘청이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막대한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해답은 부채, 즉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군비를 조달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고 국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군비 경쟁은 이제 총성 없는 경제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4년에 거대한 폭발이 있기 전 시스템의 취약성을 폭로하는 예행연습과도 같은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첫 번째 경고는 19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강타했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간신히 공조하여 붕괴를 막아냈지만 다음에도 협력할 수 있을까? 라는 불길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결정적인 사전 경고는 1911년 모로코를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의 아가디르 위기 때 터졌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프랑스 투자자들은 독일에 투자했던 자금을 패닉 상태로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은행들은 독일에 대한 신용대출 연장을 거부했죠.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독일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고 독일 중앙은행 라이히스방크 은금 보유고가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했습니다. 이 조치는 자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간신히 파국을 막을 수 있었죠. 이 사건은 모든 강대국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금융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금융 시스템부터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 강대국들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이전까지 평화의 기반이라 여겼던 경제적 상호의존은 이제 약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각국은 비밀리에 금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적대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국은 다가올 금융 전쟁을 대비해 방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갈등, 군비 경쟁, 그리고 이제 금융 무기화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유럽은 금으로 만들어진 화약고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작은 불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6월 사라예보에서 바로 그 불꽃이 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총성이 울렸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전선이 아니라 바로 런던의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1914년 7월 말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최후 통첩을 주고받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 바로 금융시장은 이미 붕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묶어주던 신용과 신뢰의 네트워크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주식, 채권 등 모든 자산을 팔아치우고 오직 단 하나, 안전자산인 금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의 은행 앞에는 예금을 인출해 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는 뱅크런 사태였고 근본이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타였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런던 증권거래소는 7월 31일 역사상 처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이 결정은 금융 붕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죠. 수십 년간 세계화를 이끌었던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각국 정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의 전쟁 비용 문제에 직면합니다. 초기에는 모두가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날 것이라며 단기전을 예상했지만 전쟁이 끔찍한 소모전으로 변하면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총알을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돈을 태울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근본이제는 사실상 정지되었고 각국은 돈을 찍어내는, 즉 통화량을 늘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국민들의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어갔고 그들의 희생은 전선뿐만 아니라 후방의 경제에서도 강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지자 다음 단계는 빚이었습니다. 정부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국민들에게 전쟁 채권을 사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채권을 사면 총알을 사는 것과 같다는 포스터가 거리를 뒤덮었죠. 국민들은 미래 세대의 부를 담보로 현재의 전쟁에 자금을 대야 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국내 자금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각국은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했습니다. 여기서 전쟁의 재정적 균형을 결정할 최후의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립국이었던 미국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지켰지만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JP 모건 은행은 연합국 영국, 프랑스의 비공식적인 재정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이 돈으로 연합국은 미국의 공장에서 무기와 물자를 사들여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죠. 이 결정은 미국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전쟁 전 미국은 채무국이었지만 전쟁을 통해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유럽의 전쟁은 월스트리트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고 세계 금융의 중심추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참전 결정에는 이러한 막대한 금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면 독일과 같은 동맹국은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빌릴 수도 해외에서 물자를 사올 수도 없었죠. 그들은 오직 국내 자원에만 의존해야 했고 이는 결국 전쟁 수행 능력의 한계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신용과 자본 동원 능력의 싸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전사한 수백만 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유럽의 부와 금융 지배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대차대조표는 붉은 피와 붉은 잉크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금융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승전국들은 패전국 독일의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며 자신들의 빚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결정은 독일 경제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는 결국 더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금융적 유산은 평화가 아닌 또 다른 전쟁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총성은 멎었지만 그 재정적 여파는 세상을 계속해서 뒤흔들었습니다. 승전국이 패전국 독일에 부과한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독일 경제를 파괴하고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을 낳았으며 결국에는 더 끔찍한 괴물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설계된 조약이 실제로는 다음 전쟁의 금융적 서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100년 전의 낡은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무기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금을 비축하는 대신 디지털 통화 패권을 다투고 해상 봉쇄 대신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명백한 운율을 가집니다. 첫 번째 평행선은 경제 제재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에 숨통을 조였던 해상 봉쇄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특정 국가에 가해지는 포괄적인 경제 및 금융 제재는 바로 그 현대판 버전입니다. 특정 국가를 국제 금융 시스템 SWIFT에서 배제하거나 주요 수출입을 통제하여 경제를 고립시키는 전략은 총성 없는 전쟁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 전쟁과 부채 외교입니다. 20세기 초 각국이 금을 확보하기 위해 벌였던 보이지 않는 경쟁은
오늘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통화들의 경쟁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가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며 상대국의 항만이나 주요 기반 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부채 외교는 과거 제국들이 철도 부설권을 따내며 영향력을 확대하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의존성이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전쟁 직전 모두가 경제적으로 너무 얽혀 있어 큰 전쟁은 불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성은 위기가 닥치자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죠. 오늘날 반도체, 에너지, 히토류 등 글로벌 공급망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공급망의 한 부분이 무기화될 때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금융 전쟁의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 금융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금융은 지정학의 연장선상이자 때로는 전장의 포화보다 더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은 종종 그 나라의 재정 건전성과 신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두 번째 교훈, 안정성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100년 전 근본위제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듯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또한 내재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일수록 예상치 못한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역사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의 갈등, 부채로 유지되는 군비 경쟁, 경제적 불안을 가리기 위한 민족주의의 대도. 1914년으로 향하던 세상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의 뉴스 헤드라인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100년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1차 세계대전의 금융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경고는 이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 그 대가는 단순히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 청구서는 결국 수백만 명의 피로 지불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